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년 전에 발칙한 경제에 출연해서 돈이 없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김민규 작가님이 새로운 책을 내셨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때 돈이 없어도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겠죠? 예, 그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같이 봤던 시세표인데 뭐 방송엔 안 나오겠지만 뭐 대표적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뭐 이런 데가 한 9억 네. 이렇게 하네요. 네. 지금 얼마쯤 하죠? 지금 뭐 15억도 넘어서 32평은 뭐 거의 20억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게요. 사실 오늘 지난 4년간 변화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번에 좀 새로 책을 내셨는데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네.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르는 사람은 오르는 사람대로 세금이 많이 올라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진짜 이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간을 단순히 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시간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도 뭔가의 좀 취지가 있었을 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들 우리들이 또 그 시장을 대하는 태도도 있었을 거니까 오히려 좀 담담하게 한 4년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시장을 원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지난 4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그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어떤 이유였어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한 26번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담화까지 한번 하셨고요. 정말 실망스러운 담화였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계속 나왔고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좀 이제는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예. 언제 뭐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였고 잠깐만 그 대상이 어디에 어떤 집을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 모든 그 경우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이해하기도 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삐끗삐끗했던 거는 같은데 진짜 뭐가 문제였냐라고 하면 그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알아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논의가 가능할 텐데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록조차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아무런 대안적인 논의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진통이 많았잖아요. 예. 그때 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니까 제가 뭐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만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좀 찾아봤어요. 뭘 보면 그때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간했던 백서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절판되고 지금은 중고로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지금 참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정리하기에는 좀 과분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는 했는데 뭐 아무도 안 하니까 뭐 나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결심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김민 작가님이 했던 얘기 중에 그 기차 이론이 있었잖아요. 네. 기차가 이렇게 쭉 있으면 네. 기차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끝에 칸이라도 타야 기차가 가면 앞으로 갈 때 같이 가고 네. 그러다가 좀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건 뭐를 모으거나 열심히 한 다음에 앞에 칸으로 한 칸씩이라도 옮겨갈 수 있지 않냐.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누적이 됐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보다 지금 뭐 서울시내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그 당시에 6억이 채 안 됐었고요. 중위가격 자체가. 사실 냉정하게 해서 그때는 눈높이를 조율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지만 내가 뭐 집을 산다 그러면 여기 말고 예. 진짜 좋은 동네 가서 새 집으로 한 번에 좀 집을 사고 싶지 아유 이 뻔한 동네 이거 사봤자 뭐하냐 오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워낙 지배적이었다 보니까 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가격이 너무 또 급하게 막 올라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집
그때 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일단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매매를 생각하면 대출도 줄고 그리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외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선뜻 큰 돈 들여서 집 사기도 좀 부담스러웠지만 어쨌든 월급이라는 급여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하고 뭐 신용대출도 좀 받고 그러면 살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어지간한 급여를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훨씬 넘어선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소득으로 자산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이 좀 사라진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일단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큰 정책 위주로 좀 한번 볼게요. 일단 2017년에 이제 파리 대책이 어쩌면 신호탄일 것 같은데 파리 대책은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왔던 정책이었어요? 그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대명제가 되는 원칙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 세력 근절입니다. 그렇죠. 예, 투기 수요 근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집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리고 그거 아닌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빠지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대명제가 되면서 나왔던 게 그때 이제 대출 규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근데 그 대출 규제가 나왔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수요의 억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공급을 늘리든가 예. 아니면 수요를 줄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둘 다 하면 좋고요. 뭐 공급도 늘고 수요도 줄면 당연히 더 안정이 되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진단을 했던 거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편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급은 일단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 예. 그 근거로 서울 시내 연간 7만 5천 호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년 입주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든 주택들을 다 포괄한 숫자였거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예, 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머릿속에 공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실 아파트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생기는가를 한번 봤더니 연간 한 3만 호 내외에서 지난 10년 동안 왔어요. 예. 그리고 향후로 전망으로 보더라도 그보다 급격하게 늘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거죠. 이유야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 참 힘들고요. 예. 새로 질 땅은 없고. 근데 이 3만 호라는 숫자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서울 시내 아파트가 한 160만 호 정도 있었습니다. 160만 호. 조금 넘었어요, 160만 호. 근데 그 아파트 수명을 한 50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예. 그럼 매년 2%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160만 호의 2%면 연간 3만 2천 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거 수요의 순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지금 정도의 컨디션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3만 호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멸실되는 거 감안하면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미 그 얘기는 서울 시내 아파트라는 거는 일정 부분 좀 기득권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예. 아파트는 똑같이 있고 네. 새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딱 정해진 숫자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상황으로는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공급이 일단 충분하다고 했고 그럼 수요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예, 예. 수요의 억제 정책이라고 파리 대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그 70%에서 40%로 예. 확 줄었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러면 실수요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좀 줄이겠다는 명분 하에서 한 거면 예, 예. 그 방향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수요하는 사람들은 좀 유리하고 예. 투기하려는 사람들은 좀 불리해야죠. 불리해야죠. 예. 근데 대출 규제가 되면은 투기 수요한테 불리할 것이냐? 예, 예.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세가율이 이미 75%가 넘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대출 받아서 집 사면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전세 끼고 사면 75%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네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실수요한테는 좀 불리하고 네, 그렇죠.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갭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쵸. 전세 끼고 사게 되는 건데 전세가율이 75% 되니까 뭐 정말 충분하게 자기는 굳이 은행에서 돈 안 빌리고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네. 구조가 됐네요. 그런 구조라서 오히려 실수요자가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구조였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대출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 시장에다 몰리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호황이 되고, 네. 그러면 그 임대 시장의 호황을
그 얻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은 임대할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집을 더 사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 이런 네, 상황이 된다는 그렇게 거죠.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발생한 증상은 이거는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예. 실수 보호하고 투기 수요 근절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제는 좀 주택 시장이 안정되겠네라는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예, 예. 막상 8월 2일 날 파리 대책 나오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새로운 대출 규제가 나오면 일정 기간 좀 유예를 주고 예, 예. 그 다음부터 좀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그 정책을 좀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계약해서 잔금일 앞두고 있는데 예. 대출이 갑자기 준다 그러면은 뭐 이거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날 당일부터 갑자기 그 은행 창구 지도가 들어와가지고 40% 이상 해주지 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8월 말에 당장 잔금해야 돼서 대출 받으러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계약은 다 해놨는데. 예. 물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좀 난리가 터지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뭐 그 전에 계약한 것까지는 봐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기는 했는데 예. 그 상황을 겪고 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잠깐만 이게 내가 대상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억제라 그래서 다주택자들 이제 좀 수요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쵸. 아니라 예. 그 억제되는 수요가 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집을 살려니까 대출은 안 되고 네. 임대시장으로 가야 되고 네. 임대시장으로 갔더니 거기서 감사합니다 와서 임대하세요. 그리고 또 집주인들은 정책적 수혜를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채를 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또 올라가고 와 이게 참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2018년 9월 13일에 9.13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9.13 정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시장 상황하고 9.13 정책이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적 목적이나 어떤 수단들은 좀 어떻게 됐어요? 9.13 정책이 이제 2018년 9월 13일 날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2018년 4월까지 집 팔라고 이제 음장을 놨는데 예. 실제로 1, 2, 3월 지나오면서 파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요. 예. 대부분은 팔짱 끼고 그냥 좀 모르겠다 그냥 버티지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워낙 이제 정부 임기 초반이었다 보니까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는 그때 한번 해봤으니까 확실히 잡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월이 지나고 나서 거래가 좀 얼음이 됐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양도소득세 중과도 됐고 아니면 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또 못 파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좀 세졌으니까 뭐 일단 뭐 사고 팔고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버티네.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나 하면 그냥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재산세 부과할 때 보면은 공시 가격이 시세의 대충 한 6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정부에서 모든 주택 가격을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어요. 예. 그 왜 자동차 속도 위반 카메라도 한 10% 정도 약간 봐주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좀 마진을 두고 한 60% 선에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좀 그냥 받던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하면서 받고자 하는 취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갑자기 이제 늘리면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예. 그걸 갖다가 뭐 100% 가까이 해놓으면 떨어질 땐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수 자체가 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시세 수준에 맞게 점점 상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하나 밝혔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대폭 인상하겠다. 특히 다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종합부동산세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까 빼준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빼주게 돼 있었는데 공시가격 6억이면 시세 10억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당시 서울 시내 아파트 주인가격이 6억 원저리였으니까 예. 예. 사실 뭐 전체 한 절반 이상이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강남권 주택을 제외하고는 10억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그래도 사실 이미 등록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종부세 내기 싫으면 빨리 등록하시지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등록 안 하면 괴로워질 예정이니까 다주택 가졌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피해 가든지 아니면 뭐 한번 뜨거운 맛을 봐라. 예.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공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2017년도에 그 서울 아파트의 그 공시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2021년이 된 지금 그게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그래도 한 30% 올랐다 그러면 130?
네,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지금 172입니다. 170이요? 네, 오. 72%가 올라갔어요. 근데 공시 가격 그 아까 공정 가격 비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그 정도까지 올랐으면 한 80%? 네, 그대로 60%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 정도만 반영을 했지 실제로 크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서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지 네. 현실화율을 높여서 하는 건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공시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누가 많이 내게 될까요? 누가 많이 내냐고요? 네. 뭐 집 가진 사람이 내겠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많이 낼까요? 아니면 여러 채 가진 사람 많이 내게 될까요? 비례적으로 오르지 않겠어요? 뭐 건물마다 다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예. 1주택자가 85명이고요. 예, 예. 2주택자가 12명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3주택 3주택 이상이 3명밖에 사실 안 돼요. 물건수 기준으로 놓고 봐도 1, 2주택자가 가진 집이 전체의 89%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3주택 이상 해도 한 10% 남짓이고 90% 정도는 거의 1, 2주택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3%가 3주택 이상이고 한 3명 정도가 네. 3주택자니까 공시가율을 높여가지고 세금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그 사람 숫자로 봤을 때 1주택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쵸.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17년 대비해서 21년이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주택에서 나오는 세금이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책적 목적과 상관없이 증세만 돼버렸네요. 그렇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진짜 9.13 정책에서도 결국 실수요자들이 뭔가 집을 구하지는 못했고, 그럼 여기서 초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임사로 좀 빠져 있었고, 네. 어중간하게 1주택자들이나 뭐 조금 뭐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기분 나쁘면서 1주택자, 2주택자가 이제 기분 나빠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네요.